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8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네. 오랜만에 나타나서 작별을 고해야 되는 어쩌다 보니 저희가 뭐 그 사이에 약간 인력 변동도 있고 해서 약간의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방송을 시즌 1 네. 끝으로 하고 이제 시즌 2를 그동안 준비를 해서 다시 짠 나타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자, 이슈 포커스 가겠습니다. D-1에서 멈춰선 시간, 미궁에 빠진 축구협회장 선거. 자, 일단 축구협회장 선거 그 금지 가처분 신청을 허정무 후보가 냈고 네.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이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 선거를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허정무 후보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두 글자로 정리하면 불공정과 불합리예요. 그런 이유들이 사유가 있어서 이거를 가처분 신청했고 이걸 법원이 인용을 한 건데 일단 허정무 후보 측의 주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다. 이거를 밝히라고 했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 협회가. 그러니까 누가 선거 운영을 담당하는지 운영위원회 위원들 멤버 구성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밝히지 않고 있고 한마디로 그 선관위원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으로 치면 중앙선관위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정 및 절차도 제대로 공고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 이뤄져 지도자와 선수들이 좀 배제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최대 선거인단이 194명인데 이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 이유로 21명이 빠지게 됐어요. 이 부분이 전 가장 이상했던 네, 것 같아요. 많이 왜 제출하지 않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명이 적은 173명의 선거인단 구성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이런 선거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법원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이게 법적인 내용은 좀 잘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거위원회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됐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 첫 번째.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거고 축구협회가 그동안 허정무 후보자라든가 신문서 후보자가 계속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7명에서 11명까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로 구성이 돼야 되고 축구협회와 관계가 외부 인사로 해야 된다.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가 이 중에 3분의 2 이상 채워야 된다. 그럼 더더욱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봐야 되죠. 되고. 그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근데 선거운영위원회를 계속 공개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협회가. 왜요? 뭐 이거는 하는 규정이 없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위원들 다 공개합니다. 그럼요. 예. 최고 권위에 거기도 공개를 하는데 축구협회는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거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니까 법원에서 제출을 해라라고 하니까 판결 있기 하루 전날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출을 했지만 법원은 이거를 규정에 맞게 구성됐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취재를 해봤더니 한 후보자 측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확인된 팩트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구성위원들이 지금 일부 위원이 축구협회와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선거운영위원 중 일부가. 뭐 물론 당연히 현직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한 후보자 측에서 대한축구협회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 운영위원이 되는 게 맞냐라고 지금 질의를 할 예정이거나 한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선거 운영위원들 일부의 부적절한 인원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거인단은 그냥 무조건 구성 자체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바꿔야 되겠네요. 이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은 지금 새로 할지 말지를 지금 축구협회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복잡하네. 네, 복잡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194명이 총 선거인단인데 그 중에 34명 정도가 대의원이에요. 그래서 대의원은 뭐 각 시도협회장, 정해져 있으니까. 연맹협회장 정해져 있는 사람 제외하고 160여 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네.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자동 추첨을 하는 건데 이 추첨을 할 때 후보자들의 대리인이나 제3자의 참여 없이 선거인단을 추첨했다. 그러니까 참관인 없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보가 3명이면 그러니까 3개 당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당에서 이게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참관인들이 가잖아요. 다. 네. 그거 없이 했다는 거죠. 참여 없이 선거인단을 추첨을 했고 이래서 투명하게 선거인단 추첨이 이루어졌을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처분 인용한 이 사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협회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협회 지금 제가 선거운영위원회를 그냥 협회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네. 할게요. 협회에서는 선거위원들이 이 추첨에 참여했다고 해요. 근데 이를 소명할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어이가 없네. 지금 뭐 저기 신문선 후보 측이나 허정무 후보 측은 어떻게 신문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선거인단 추첨했던 컴퓨터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든가 그걸 녹화해놓은 영상을 공개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요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아까 좀 짚어주셨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선거인단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못한 21명을 배제했다라고 지금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이 지금 여기 194명이지만 후보는 15만 명이에요. 원칙에 의하면은 15만 명의 동의를 먼저 다 얻고 받고. 그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해야 되는데 뽑아놓고 추첨을 해야 돼요. 뒤늦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거는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워낙 인원이 많아요. 많으니까. 특히 대한체육회 다 같은 받을 수가 경우는 없으니까. 선거인단이 2,000명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오케이를 그동안 해왔던 상황이긴 해요. 그럼 선거인단이 이렇게 막 줄어들어도 그냥 수긍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동안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해왔겠죠. 거예요. 선거인단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15만 명을 다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추첨 후에 21명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또 뽑아야지. 사실 이 사람을 재추첨을 통해서 21명을 또 채우는 21명을 뽑아서 또 받아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협회는 없었나? 이조차 하지 않고 아싸 하고 그냥 뺐구나. 바로 21명 배제되자마자 선거인단을 한 2, 3일 뒤에 확정을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94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선거인단이 3.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173명으로 줄어드는 게 말이 돼요. 구성됐는데 선거인단이 줄어든 것으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1차 투표에서 어느 특정 후보가 가반 투표를 얻지 못하면은 그 참석 인원의 투표 인원의 가반을 얻지 못하면은 2차 투표로 이어집니다. 예. 근데 그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로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이 21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있죠. 있죠. 네. 그걸로 판단해서 이런 절차적 위반이 선거 결과에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도 그래서 법원이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죠. 문제가 많네요. 이거는. 와, 이게 뭐- 하나는 다 문제인데요. 이거는 다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요. 세 부분 다 개선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가 머리가 아픈 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이 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5만 명에 대한 동의를 또 얻어야 돼요. 이걸 실질적으로 얻어야 될지 말지는 조금 이거는 제 생각에는 후보자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194명은 채워야 맞추는 게 되고, 맞는 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15만 명을 맞추고 예를 들어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을 하거나 선거인단 재추첨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좀 아유, 문제들이 시작부터 많아요. 좀 잘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그 인용되자마자 법원이 인용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후보자 측 캠프들에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는 12일 날 선거를 재개하자라고. 오늘 12일이요? 12일. 예. 누가 얘기했다고요? 3일밖에 안 남았네.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일요일. 3명 후보 캠프 측에다가 일요일에? 무슨 근거로? 오는 12일 날 선거를 재개하자라고 문의를 했어요. 일단 네. 했는데 일부 후보자들이 안 된다. 이거는 이 문제들을 다 개선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12일이냐? 허정무 후보 때문에. 그렇죠. 허정무 후보가 1월 13일 날 만 70세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규정상으로 만 70세 이상 되면은.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선거운영위원회가 급하게 12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상 거의 후보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건 물 건너간 상황이고
연계돼서 얘기하자면은 허정무 후보 측 제가 취재해봤더니 일단은 그 70세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요거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다. 원래 투표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보도자료로 공식 입장을 얘기한 거는 만약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 대신 다른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서 축구협회 개혁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축구협회가 그 기책 사유를 인정하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거운영위원회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저기 실무진의 판단인데 오피셜은 아닙니다. 실무진은 이거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현재까지는. 귀책 사유가 축구협회에 있기 때문에 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허정무 후보 쪽에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허정무 후보 측에서 이거는 허정무 후보자의 의견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생각 검토하는 것 중에 그쪽 하나. 허정무 캠프 쪽 실무자들. 실무자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어쨌든 차기 회장 지금 정몽규 회장이 임기가 22일까지인 건가요? 1월 22일 날 축구협회 대의원 총회가 열리는데 그날 새로운 이제 차기 회장 그래서 임기가 임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22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빡빡한데요. 그 전에 하기도 쉽지가 않게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22일도 사실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게 정말 축구협회가 며칠 밤새도 하기 힘든 상황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일단 선거인단 구성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해도 많은 사람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194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선거인단들도 상당한 막심한 피해를 좀 입고 있는 게 그 온라인 투표를 주장했었어요. 허정무 네. 후보자 측에서. 그게 왜냐면은 선수들이 지금 전지훈련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인단에 추첨되면은 그렇지 오프라인이 어렵지. 오프라인으로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축구협회가 이걸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왜요? 거절한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될 경우 그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거 만약에 시스템 다 돼 있는데 뭐.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FIFA나 AFC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선거를 할 때 온라인으로 한 적이 없다. 우리 축구 쪽은 그냥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한다. 우리 무식한 그 주장이었고 우리 블록체인 이런 거 모른다. 네. 그 다음에 과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온라인 투표로 이게 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6가지 이유를 냈는데 조금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가맹단체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투표를 한 적이 없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똑같은 날 1월 8일 날 이루어진 대한유도회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진 게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도 지금 축구협회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정말 사견임을 얘기하는데 지금 선거인단이 줄어들수록 유리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을 하면 그러면 정몽규 회장한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문선 의원이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이 그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에 밝힌 내용인데 회장 선거는 정말 망신이다. 망신이죠. 선거 운영위를 해체하라. 운영위 공개 요청도 거부하고 뭐 토론회가 또 문제예요. 토론회를 요청했는데 선거운영위원회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전전날 선거 우리 토론회 한번 해보자라고 후보 측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 이제 날짜 어느 날짜가 좋겠냐 어떤 3자 토론회를 하자. 근데 왜 전전날 규제서야? 이렇게 늦게. 그제서야. 그러니까 당일까지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날에 그리고 그 토론회에 대한 그 가부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정몽규 회장이 5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는 이제 선거 하루 전날 던졌죠, 그거를. 그 선거 이틀 전에 각 후보자들 캠프에다가 토론회를 언제 개최하는 게 좋냐, 어느 주제로 하는 게 좋냐라고 의견을 물어봤고 그 세 개 캠프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그 선거 전날 저녁에 그 회의가 결론이 안 나서 선거 전날이죠. 선거 전날 토론회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오후에 그 오전까지도 결국 결론이 안 났어요. 몇 시에 어디서 하고 뭐 또 중계는 어디서 하고.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신문선 후보자는 보도자를 통해서 결국 이거는 토론회 시간도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의원도 공개 안 하고 이거는 결국 정몽규를 위한 선거 운영위원회였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네. 너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신문선 후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쉽진 않은 게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긴. 규정상으로는 이런 위탁 선거는 그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에 신청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는 안 되는구나. 규정상으로는 안 되고 또 축구협회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위탁 선거의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50억을 거기다 쓰면은 예. 딱 맞겠는데요, 왁구가. 예. 50억. 50을 기부해서 네. 투명한 선거를 위해 초호화 선거로. 예. 그러면 충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할수 있겠다. 이랬어.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언제 선거가 재선거가 열리느냐 와. 관심인데 재선거는 규정상으로는 이런 선거가 무산된 이유로 제가 이거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되는데 60일 이전에 열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60일. 60일 이전이면 지금부터 길다, 1월 3월 초 전까지 열려야 되는데 그 안에는 열리겠죠, 당연히. 열리겠죠. 모르겠죠. 최악의 경우 1월 22일 날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임기 시작 당시에는 회장의 거리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 거리 상태가 2개월간 유지될 경우 이거는 규정상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사고 단체가 되는 사고 거죠. 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관할하게 되는 거죠. 어머 어떡해? 축구협회장이 그 협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관리위원장을 한 명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축구협회를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관리단체인 상황에서 관리단체 상황에서.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축구협회는 참 문제가 많아. 손 많이 가요. 그래. 참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선거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뭐 하나하나 다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축구협회 비단 축구협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가처분 신청하고 있고 대한체육회도 가처분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지금 가처분 신청. 이미 선거가 끝난 어떤 단체는 이거 저기 뭐냐 가처분 선거가 끝났는데도 우리도 똑같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동의 안 하고 했으니까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배제됐으니까 그렇게 막 지금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그냥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이 선거 얘기는 이 말만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행여나 정몽규 회장이 또 당선이 되더라도 그 후에 또 큰 문제입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은 후보 자격 논란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자격? 있는데 그렇죠. 지금 문체부가 축구협회 특정 감사를 해서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좀 요구를 했고 축구협회가 이제 특정 감사를 재감사해달라고 재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난 2일날 문체부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 따르면은 정몽규 회장은 징계 대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후보 등록할 때 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당선되더라도 좀 대도 문제예요. 지금 문체부와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라고 표현해다. 문체부에서 계속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 회장이 또 됐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축구협회까지 권한대행으로 가나요? 그래서 당선돼도 회장의 입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심각하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손흥민 토트넘과 1년 더 첫 우승컵을 향해. 토트넘이 참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보면. 네. 재고 재다가 이게 1월 1일부터 이제 보스만 룰 때문에 다른 구단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아무 움직임도 없다가 예. 새해가 밝으니까 또
무슨 소식인가? 예, 그리고 또 막 비교적 구체적인 그런 이적설, 특히 뭐 바르셀로나와의 그런 링크가 뜨면서 그때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났죠. 뭐 이적설은 되게 많았죠. 뭐 네. 바르셀로나, 그렇죠. 뭐 아틀레티코 미넨 마드리드, 뭐 한다는데 미넨도 있었고요. 해리케인하고 뭐 다시 재결합한다는 등 뭐 월드 투어였죠, 월드 투어. 무리뉴와 제외를 위한 페네르바체 여기저기 다 간다고. 나가다 예. 오보들이 뭐 난무했었는데 그 얼마나 그 오보가 아쉬웠으면 어떤 기사는 이 토트넘과 1년 더 간다는 기사의 제목을 바르셀로나 핵 무산으로 썼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 얼마나 아쉬웠으면. 바르셀로나 가기 원했네. 근데 이 옵션 조항에 대해서는 정말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엇갈릴 정도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선수가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그렇죠. 중요했잖아요. 선수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면 구단이 일방적으로 옵션을 네. 발동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언론에서 되게 영국 언론의 보도도 엇갈려요. 그래서 이거 부분은 좀 확인이 불가능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전부터 좀 들어왔던 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네. 동의가 영국 언론도 이 부분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원래 12월 말 정도에는 옵션 발동하면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1월 1일부터 보스만 룰이 적용이 되니까. 근데 그게 없었던 걸로 봐서 이건 선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영국 언론도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는 구단의 장기 계약을 원했어요. 장기 계약을 원했고 그 재계약을 논의해야 될 시점을 언제로 봤냐면 지난해 3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보통 여름 정도부터 이제 넘어가게 그렇죠, 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아무런 토트넘에서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손흥민 선수는 그때 마음이 조금 다쳤던 걸로. 그렇죠. 제가 이게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는 그래서 그래 내가 FA로 풀려봐서 한번 시장에 한번 가치를 인정받아보자라는 생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토트넘과 계속 장기 계약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결국 끝까지 장기 계약 제한은 없었고 토트넘에서 1년 더 옵션을 하자 그거를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이 네. 그렇죠. 만약에 그 구단에서 일방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거면 뭐 굳이 늦게까지 발동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발동시키면 이미 발동시켰어야 되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한 가지 이 영국과 스페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손흥민 선수 측이 바르셀로나에 역제안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팀 재정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엄청나고요. 그 상황에서 네. 자꾸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다니 올모라는 선수도 지금 그 규정 때문에 이 선수를 FA로 그냥 풀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영입 정책은 딱 그거예요. 돈 안 드는 선수, 그렇죠. 이적료 안 드는 선수. 손흥민이 1월 1일자 보스만 룰에 의해서 영국의 다른 구단들하고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가능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에 역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FA로 풀리면은 돈이 안 드니까 나를 데려가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긴급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와 어떤 얘기를 해서 이 1년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예.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가 또 이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모두가 꿈꾸는 팀 또 아주 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딱 소니다운 답변이었죠. 그런데 지금 팬들은 이런 구단의 레전드, 지금 통산 득점 4위, 통산 도움 1위 정말 레전드잖아요. 그렇죠. 레전드에 대한 대우가 아니지. 이 선수에 대한 홀대. 뭐 구단이 워낙 뭐 프로라는 게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런 선수가 예를 들어 장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가 원하는 팀에 갈 수 있도록 FA로 풀어주는 것도 레전드에 대한 예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1년 동안 묶어뒀다는 거는 1년 뒤에 손흥민 선수가 FA로 다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 선수를 돈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내재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노리고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보면서 그 후배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토트넘은 어쨌든 충성을 해야 되나? 일찌감치 이 팀에?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연장 이거 받을래 말래 손흥민 선수가 결단을 했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네요. 자, 손흥민이 또 우승에 또 다가갔습니다. 예, 한 반발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발자국. 반의 반발자국. 4강 1차전에서 홈 경기 역전 리버풀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선 죽을 쓰고 있잖아요. 네. 12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로 가네. 근데 리그컵만 되면 완전 도깨비 팀이에요. 리그컵에서 지금 맨시티를 잡고 맨유를 잡고 리버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뭘까? 사실 맨시티 만났을 때 이거 될까 싶었는데 맨시티 힘 많이 빼면서 이겼고 맨유도 엄청 난타전이었잖아요. 골 많이 터지고 맨시티가 리그컵에서 토트넘에게 패한 이후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아, 쭉 내리막길. 과연 이제 들어올릴 수 있나? 네, 리버풀도 지난 9월 노팅엄전에 패한 이후로 4개월 만에 첫 패배를 당했어요 이번 시즌에. 2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었죠. 근데 리버풀이 멤버도 뭐 2진급도 아니에요. 예, 거의 그렇죠. 1진급 다 나왔죠. 뭐 살라 나오고 진심 모드로 나왔다고 봐야죠. 네, 물론 이 4강 1차전 1대0 승리 홈 경기 승리로 예단할 수 없겠지만 2차전 리버풀 안방이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정말 10년 동안 바라봤던 우승컵. 그동안 우승컵이 하나 있긴 해요. 아우디컵이라고요. 저기 팬들에게는 놀림 대상이긴 비시즌, 한데, 비시즌에. 비시즌에 열리는 아우디컵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우승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날 경기는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우리는 리그컵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드라구신 선수가 한 2골 정도 막았고요. 진짜 완전 그냥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영입한 체코 출신의 골키퍼가 있습니다. 이날 골키퍼가 7개 이후 슈팅 중에 6개를 슈퍼 세이브로 막아야 되는 눈부신 선방 데뷔전을 펼쳤고요. 누구신 선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저기 후반 막판에 터진 베리발의 데뷔골 정말 드라마였는데 이날 경기는 사실상 점유율도 4대6으로 밀리고 슈팅 수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밀리는 리버풀이 우세한 경기였죠. 근데 토트넘의 그 어떤 6탄 방어와 한 발 더 뛰는 그 간절함이 좀 이뤄낸 승리죠. 자, 이때 2차전 원정이기 때문에 네. 1차전 1대0 승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그쵸. 토트넘이 또 지키는 팀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전술적인 선택을 가져가겠어요? 또 공격 축구 하겠죠. 또 예. 예. 근데 하지만 희망을 걸어보고 또 이 경기 또 관심이었던 게 양민혁 선수가 벤치에 처음 처음으로 있었으니까. 앉아. 명단을 등번호 18번으로 받았죠. 야, 해리 케인. 해리 케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황선홍 선수가 18번이었고요. 클린스만이 또 토트넘에서 야구에서는 선동열 선수가 18번이었고. 왜 자꾸 쓸데없는 이름을 꺼내요? 막방까지도 그런 이름을 들어야 되나? 잘하면서 이번 주말에 FA컵 상대팀이 오브리그 팀이라서 뭐 나올 수도 출전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6탄 방어했으니까 쉬어야지 주전들은.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K리그 이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K리그에서 연쇄 이동이 있었고. 네. 감독 이동도 있었고요. 감독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윤정환 감독이 강원을 떠나서 인천 2부 리그 감독으로 된 윤정환 굉장히 의외였어 그것도.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유? 전북이 포획 감독. 이슈였죠. 윤정환 감독 이유 궁금하신가요? 그 표면적으로는 약간 연봉 재계약 협상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알려졌죠. 강원과의 결별은. 그렇죠. 강원과의 결별은 윤정환 감독이 요구했던 금액, 그 강원도 인상을 해줬는데 윤정환 감독이 요구했던 금액과 간극이 커서 이렇게 결별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윤정환 감독과 강원 조금 구단 사이에 불화가 조금 있었어요. 네. 불화라기보다 그냥 불편한 관계 정도. 네, 그게 불화예요. 막 대놓고 막 이런 건 아닌데. 편안한 불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뭔가 그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윤정환 감독은 이제 또 여러 딴 군데서도 인천이 의외라는 거죠. 결별은 예견이 근데 왜 됐는데 이분- 1부 리그 감독상 받은 인천으로- 분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윤정환 감독이 본인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전 많이 이때까지 빡센 하셨는데 도전인데. 일본에서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연봉을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네. 깔끔한 이유. 그래서 네. 1+1 계약이에요. 도전의 전자가 돈전자로. 네, 깔끔한 이유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승격을 노리는 팀인데 1+1으로 계약한 것도 좀 그 이해가 되는 게 원래 기본 2년 계약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등팀이기 때문에 1년의 상황을 봐서 만약에 딴 데 갈 수도 있구나. 승격을 못할 경우에는 또 플러스 1 옵션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합의해서 1+1로 계약을 근데 했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가시네요. 근데 뭐 이정환 감독이 좀 이렇게 스마트한 머리 잘 쓰시는 분이라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전북이 포획 감독을 영입했고요. 예, 포획 감독. 네, 그것도 포획 감독은 또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팀 감독으로 그렇죠. 생각했던 감독.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보자는 최종 보면 2명이었어요. 이정효 감독과 포획 감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은 이정효 감독을 먼저 했어요. 했고 포획 감독도 현재 가서 이제
면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북 구단이 선택한 감독은 포획 감독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정효 감독과 전북과의 칼라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기업 구단과 이렇게 강성 이미지의 약간 그 호흡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최종적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포획 감독도 결코 쉬운 감독은 아닙니다. 성질 충분히 있고 깐깐한 감독인데 그 아드님이 엄청 피지컬이 우람하셔가지고 위협적이더라고. 예, 디에고 포에지시였나 코치로 이제 같이 코치로 동행하는데 그 포획 사단으로 갔죠. 포획 사단. 못 가불겠더라고요 선수들이. 지금 포획 감독이 전북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서 선수들의 식단 관리까지 할 정도로 지금 깐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의 체지방 관리를 위해서. 이정효 감독이 전북한테 일을 악물 수 있겠네요. 악물 수 있겠죠. 이번 시즌에. 기대되네요 경기가. 또 어떤 멘트를 하실지. 네. 자, 선수형 이은 FC 서울이 가장 눈에 띌 것 같아요. 네, 뭐 알짜배기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죠. 국가대표 김진수, 문선민. 예. 그리고 또 정승원 선수까지. 정승호 선수인데 여성 팬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많이 늘겠죠. 예. 일루첸코가 떠났어요, 근데. 일류첸코가 수원으로 누구죠? 이런 거야? 예. 저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누구야? 벌써 잊었구나, 일루첸코를. 저 이제 K리그 시작되고 어쩌려고 그래. 서울이 이적 시장에서 지금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이렇게 영입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전북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면서 좀 그렇죠. 밀려났었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이었고, 이 선수의 능력이 워낙 뭐 있으니까 팀에서 이제 주전 경쟁을 펼치면은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진수 선수의 임팩트보다 정승원 선수의 임팩트가 서울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승원 선수는 풀백도 볼 수 있고 윙어도 볼 수 있고 저기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11골 수원 FC에서 11골을 넣었어요. 11골이나 넣었었나요? 네, 엄청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구나. 근데 김기동 입었네. 김기동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또 많이 뛰고. 많이 뛰고 활동량 좋고. 그래서 제가 따로 김기동 감독을 그 취재 가서 좀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어느 포지션을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난 시즌 서울의 가장 큰 문제였던 포지션 어디? 저 스트라이커인데요. 저는 2선? 스트라이커? 삼선이죠. 삼선. 삼선이죠. 기성용 선수와 그쪽 옆에서 파트너를 맞춰줄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정승원 선수. 그러니까 그 자리거나 링가드의 아래를 좀 받쳐줄. 거의 비슷한 위치긴 해요. 그쵸. 그 자리에 이 선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이 선수가 풀백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풀백을 다 바꿔버렸어요. 윤종규 선수를 울산으로 보내버렸죠. 강상우 선수도. 그래서 왼쪽에 강상우 선수도 울산 갔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김진수 선수가 들어왔고, 오른쪽에는 지난 시즌에 미드필더로 왔다 갔다 했던 최준 선수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풀백은 지금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백업으로 정승원 선수를 쓰면서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로 쓰겠다. 그래서 올 시즌의 핵심은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승원. 정승원. 자,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갔습니다. 네. 이것도 꽤 큰 이적이었는데요. 네, 지금 김판곤 감독은 지난 시즌 중반에 팀을 와서 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얘기했죠. 노세화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지금 완전 이제 선수단 개편을 진행 중인데,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주민규 선수,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앞에서 좀 많이 더 띄워주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공격진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를 사실상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내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새로 영입한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190cm가 넘는 장신 공격수 허율. 울산이네. 광주에서 영입했죠. 많이 내보냈네요. 근데 울산이.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로 지금 외국인 선수를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울산은 이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도 좀 나이 든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수단 평균 연령도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29.8세에서 27세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뽕 PD의 마지막 오타는 아니고 네. 복붙. 그러니까 제주 SK 소개를 하면서 이제 새 이름 달고 새 출발.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구단 명칭을 제주 SK FC로 변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설명을 하는데, 대전 설명 밑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구단 명칭을 두 번 들어갔었네요. 예, 복붙을 해가지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뽕 PD답게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집장을 하나 던지고 네.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지금 하나 더 찾았어요. 뭐 강원에서 영입한 선수 이용철.
대구에서 이용철이 왔다. 이용철이 홍철. 아 홍철. 아 이홍철. 아이고 사실 집안 가문을 바꿔버렸네. 그 홍철 말고 이홍철 얘기한 거였어. 예, 예. 아. 예. 이거는 크게 사과해야 될. 아 죄송합니다. 예, 이름을 제가 자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 케이크 할까? 아, 네. 자 오늘 저희가 시즌 1 마지막이라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끼리 챙기는. 네. 와 이거 축포가 터져. 초 7개를 이렇게 뭉쳐놨는데 화력이 엄청난데요? 이거 스프링클러 터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 경보기 울릴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는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코로나 때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송했다는 거. 이게 그게 대단한 것 같고 네, 좀 있으면 여기 물러올 것 같으니까 끄고 얘기하시죠. 끄고 얘기하시죠. 자 끕시다.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요. 다 시즌 2에서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